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교육방송이죠. 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죠. 3월 1일입니다. 3일절이고요. 아침 9시 30분. 자, 토요일입니다. 자, 한국은 이미 밤 11시 반이네요. 자, 토요일 날은 이제 단기적인 얘기보다 장기적인 얘기를 드리는 날이죠. 평일에는 이제 그나그나 소식 들려드리는 거 좀 바쁘고, 토요일 날 좀 장기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2025년이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자, 2달 동안 수익률이 어떻게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예, 잘 버티시고 있길 바라고요. 작년 말에도 얘기 드렸지만 2월에서 5월 사이에 변동성이 좀 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2월달에 좀 변동성이 좀 심했습니다. 2월도 셋째 주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넷째 주에 특히 변동성이 좀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한 달 동안 S&P 500이 0.67% 빠졌고요. 나스닥 100이 1.94% 정도 빠졌습니다. 자, 다우는 1.31% 정도 빠졌고요. 러셀 2000이 4.22% 정도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자, 그래서 나스닥이 거의 2% 정도 폭락을 자주 했고 어제 좀 반등해서 이 정도죠. 네, 그 다음에 러셀 2000이 4.2% 많이 폭락했습니다. 자, 2월에 이제 마지막 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요일 정도까지는 좀 버틸만 했는데 목요일날 크게 떨어졌죠. 자, 2월에 마지막 이제 리밸런싱이 좀 일어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마지막 날 전날에 좀 변동성이 심했고, 자, 옵션 만기일도 껴 있었겠죠. 종목별로 큰 주식들은 옵션이 일주일 단위로 만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2월달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뭐 저희한테는 또 사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준 그런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은 올해로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S&P 500은 그래도 1.24% 올랐죠. 1월달에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다우도 3.05% 정도 올라갔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가 다우를 조금 비중을 늘려놨었죠. 그래서 다우는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비가 좀 엇갈리는 시장이니 시장 전체적으로 안 좋았다 이렇게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 밀렸고 러셀 2000이 많이 밀렸죠. 네, 그래서 시장의 불안감을 러셀이 온몸으로 받아냈고요. 자, 나스닥은 조금 빠졌는데, 자, 어느 정도 3번 정도 고점을 찍었죠. 네, 올해 들어서도. 네, 그래서 기록을 갱신하면서 자, 614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게 빅텍 위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 실현에서 조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원래는 작년 말에 얘기할 때는 한 6200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자, 6200은 못 갔습니다. 안타깝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 올해 들어서 흐름을 좀 보시면은 빅텍들이 많이 빠진 게 보이시죠? 그동안 많이 올랐던 빅텍에서 12월부터 좀 약간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27.45%나 떨어졌고요. 구글이 9.57%, 엔비디아도 6.98%, 자, 마이크로소프트 5.82%, 자, 아마존 3.24%, 애플이 3.43% 정도 떨어졌고, 브로드컴도 14%나 떨어졌죠. 자, 근데 보시면 녹색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제약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필수소비재 이런 것들은 또 잘 올랐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은 왜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나, 그러니까 이쪽에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손해를 많이 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여기가 끝인지 아니면은 오늘 썸네일에서 얘기 드렸듯이 데드캣 바운스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달 정도 이렇게 흘러갔으면 어느 정도 흐름이 좀 보이기도 하죠. 이 흐름대로 연말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지켜봅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어떻게 얘기를 드렸냐면은, 자, 지난주에 뭐 미국이 망했다, 제가 그렇게 망했냐 진짜, 자,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곰들이 정말 전략적으로 행동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 드렸냐면 7가지 공포, 자, 작년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에 떨어졌죠. 7가지 공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죠, 지난주에. 자, 그래서 이 7가지 공포가 사라져야지 주식시장이 다시 많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7가지 공포
공포가 사라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거죠. 2월부터 5월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은 자 4월 달에 실적 발표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겠죠. 이게 잘 나올 거냐가 중요한 거고, 자 3, 4월에 관세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2, 3, 4, 5월까지는 단기적으로 지금 뭔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셀린 메이도 있죠. 미국은 5월부터 10월 정도까지는 수익률이 별로 낮다 그래서 자 5월 달에 팔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미 2, 3, 4, 5월에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비는 좀 해놓은 그런 상황인데, 자, 7가지 공포가 하나하나씩 사라지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지난주에 가장 큰 공포가 뭐였죠?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였습니다. 연준이 여인인 무살람이 나와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갔었죠. 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자꾸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계란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갔죠. 지금 제가 계란을 안 사 먹고 있습니다. 계란 한 판에 10불이 넘어가요. 옛날에 3, 4불밖에 안 하던 것들이. 아까워서 못 사죠. 그거 살 돈이면 다른 거 사 먹습니다. 닭이라든지 연어라든지. 자, 아무튼 물가는 올라가는데 지금 침체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이 속도를 지금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가 오고 있는 상황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가는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침체가 오면 잡힐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침체가 어느 정도가 올 건지가 지금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월마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금 판매가 좀 줄어들면서 필수 소비재를 파는 미국의 가장 싸게 공산품이라든지 음식을 살 수 있는 월마트의 판매가 줄어든다. 이거 조금 심각한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매출 자체가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공포를 좀 자아내고 있고 그 전주에 소매 판매가 이미 떨어져 있었죠. 마이너스로. 자, 그래서 미국인들이 소매 쪽에서 사는 거를 좀 줄이고 있다. 자, 이유는 유효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지려면 사람들이 수요를 계속 해줘야지 회사들도 잘 팔고 경기가 살아나는데 유효 수요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죠. 당연히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1,000만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도 쫓아내고 이러니까 경기가 조금 더 얼어붙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그래서 유효 수요가 떨어지고 있고 워싱턴 DC 쪽에서도 해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이번에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늘어났죠. 자, 이런 것들도 유효 수요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떨어지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나온 건데 개인 소비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자, 어느 정도 박스권에 있던 개인 수요가 이제 퍼스널 스pen딩이죠.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어제 좀 충격을 줬습니다. 다행히도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게 나오니까 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 펼쳐졌고요. 개인 소비를 12개월로 보면은 이렇게 집 쪽에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집이 잘 안 팔리고 있어요. 직거래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집을 뺀 서비스 쪽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충격을 준 게 뭐냐면 S&P에서 나오는 서비스 지수가 떨어진 게 놀라운데 미국의 GDP의 70%가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서비스는 계속 좋아서 경기를 좀 잡아주고 있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집도 떨어지죠. 서비스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상품은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제조업이랑 상품이 오히려 살아나고 있는데 서비스가 떨어지고 있는 게 요게 좀 걱정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24만 1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대 그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2만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24만 2만으로 늘어났죠. 물론 계속해서 청구한 사람은 아직 좀 적은 상황인데 그래서 어제 갑자기 요게 2만 명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지금 워싱턴 DC 쪽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소비자들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지금 마이너스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사업의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는 시간이 지금 마이너스로 희한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이번 주에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소비자 자신감 지수가 나왔는데, 자, 요것도 2월달에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비자들이 자신감을 좀 잃어가고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이 기대치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72.9가 나왔죠. 보통 침체로 가고 있을 때 요게 8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8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80 밑으로 떨어지면 침체로 들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침체 공포가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2년에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가 딱 그때가 80 밑으로 떨어졌는데, 자, 이번에 80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는 다른 숫자죠. 그래서 요거 소비자 컨피던스 이 지수인데 98.3으로 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 100 밑으로 잘 안 떨어지는데 100 밑으로 요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코로나 터졌을 때라든지 2015년 정도에 주택 시장이 조금 집값이 좀 떨어졌죠. 약간 그때 수준하고 약간 비슷한데 여기서 지금 더 떨어지면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에 나왔던 미시간의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게 확 떨어졌죠. 뭐 70 넘게 올라가다 65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자, 제조업 생산 지수도 제조업이 S&P에서 좀 잘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자, 어제 깜짝 놀라킨 게 지금 아틀란타에서 GDP 나오에서 실질 GDP라는 걸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GDP가 아니라 실질 GDP가 나오는데 요게 마이너스 1.5%로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자, 올 초만 해도 1월달만 해도 GDP가 4%라고 생각을 했는데 2월달 들어서니까 2%대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1.5%를 발표하면서 이게 1분기죠? 1월, 2월, 3월. 이제 아직 한 달이 남았긴 한데, 자, 3월 달까지 침체 신호가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022년에 마이너스 찍었다 2023년, 4년에 올라가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구재 주문이 어제 나왔는데, 내구재 주문 보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제 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구재 주문 3%? 3년 이상 쓸 수 있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게 트랜스포테이션 이퀴먼트예요. 그래서 뭐 기차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자동차 같은 거, 자, 요런 게 올라가서 3%지 그거를 빼고 봤더니 0%입니다. 그래서 내구재 주문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 나온 건 아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죠. 확실히 경기가 둔화되는 게 보이죠. 자, GDP 그로스가 나왔는데 2.3%가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보면 자, 아직까지는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 그래서 자, 3.1에서 2.3으로 줄어들었는데 아직은 경제 성장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GDP를 2% 이상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이번에 근원 물가가 나왔는데 2.6%가 나왔다는 거죠. 자, 물가보다 경제 성장률이 2.3이니까 물가를 빼면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로 돌입을 했습니다. 0.3%가 들어선 거죠. 그래서 아틀란타의 GDP 나우에 지금 실질 GDP가 마이너스 1.5가 찍힌 겁니다. 이게 더 빠지면은 다음 달까지 1분기까지 진짜 마이너스로 빠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수치를 보면은 경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서비스 PMI가 일단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자, 이번에 떨어진 게 50 밑으로 떨어져서 깜짝 놀래킬 뻔했죠. 이런 상황이고. 자, 기존 주택 판매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새집 판매 이번에 나왔는데 이것도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자, 일단은 모기지 금리가 아직도 높아요. 자, 이번 주에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6.8%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모기지 금리가 높으면 옛날에 한참 좋을 때는 4% 밑이었어요. 3%대였는데 지금 2배 이상 높죠. 그래서 집을 거래하기가 또 힘든 상황이고, 집을 일단 팔면 본인도 은행 융자 받아서 다시 사야 되는데 이게 모기지 금리가 높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주택 시장도 약간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3월 4월 대보면 좀 알겠죠. 자, 일단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이 있고요. 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미국 기업의 62% 정도만 자, 예상보다 매출을 잘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스케어라든지 IT 쪽, 뭐 이미소비재 요쪽까지는 일단은 지난번에 쇼핑 시즌을 지나왔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구글이나 메타까지도 괜찮았습니다. 뭐 70% 이상 유지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요거를 평균을 내보면은 62%만 예상보다 매출이 잘 나왔고요. 5년 평균 69%나 10년 평균 64%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그렇게 예상만큼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한데 이번 1분기입니다. 1, 2, 3월 달에 주당 순이익 예측이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다 마이너스를 내놨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4월 달에 실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자, 1분기 실적이 4월 달입니다. 지금 2월 달까지 1, 2월에 걸쳐서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쇼핑 시즌을 지나왔기 때문에. 근데 가이던스들이 다 마이너스를 찍혔죠. 그래서 4월에서 5월 정도의 1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요 시기에 실적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이 분위기가 이어가면은 가이던스마저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만약에 관세가 올라간다,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가이던스를 더 낮게 잡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이제 유틸러티 쪽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6%인데 자, 요쪽 이미 소비재 쪽의 가이던스가 마이너스 8.8%로 찍혔죠. 네,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도 마이너스 5.6%로 찍혔고요. 자, 산업재가 마이너스 5.3%, 에너지가 마이너스 4.2% 찍혔고요. 금융 쪽이 마이너스 3.8%입니다. S&P 500의 평균이 마이너스 3.5%로 찍히면서 이번에 가이던스를 낮게 내놨습니다. 다들. 자,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겠다. 다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뭐 경기 부양안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의 정부 부채가 너무 높죠. 35조 달러 이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경기 면으로 보면은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자, 사이클이 있죠. 사이클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쳐야지 다시 경기가 살아나고 이런 건데 지금은 올라갔다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로 지금 GDP가 실질 GDP로 마이너스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시기죠. 네, 그래서 자, 여기가 스러프라 그러는데 스러프를 어딘가서 찍어야 되는데 이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아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은 여기가 2025년인 상황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2026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시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내려가고 서서히 내려갈 수도 있어요. 서서히. 이렇게. 자, 그래서 속도가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속도가 중요합니다. 방향은 뭐 둔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서서히 내려가면 소프트 랜딩이고요. 빨리 내려가면 하드 랜딩입니다. 침체까지 갈 거냐, 그냥 소프트로 끝날 거냐. 자, 이렇게 지금 약간 기로에 놓인 그런 상황이죠. 자, 이게 첫 번째 공포인데 첫 번째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바운스가 아직은 안심하기는 조금 이른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정부 채권 발행은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채권 발행을 자 10년물, 2년물 많이 팔았는데 채권 수요는 잘 되고 있습니다. 채권은 잘 팔리고 있고요. 그만큼 경기 불안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채권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응찰률도 좋고. 자, 두 번째. 그래서 안전자산 수요가 조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두 번째 공포가 이거였죠. 물가였습니다. 자, 두 번째 공포가 미시간의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요게 4.3까지 올라왔죠. 네, 그래서 이제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지난주에 너무 걱정을 끼쳤어요. 5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은 3.5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5년 안에 뭐 연준은 2%까지 물가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3.5가 찍혀버리니까 5년 내에도 물가가 안 잡힐 수도 있겠네.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죠.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 PC 물가가 나왔는데 2.65로 떨어졌습니다. 네. 경기가 둔화되니까 당연히 물가가 떨어지죠. 소비자들한테 물가 전가가 안 되죠. 그러면 기업들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3개월짜리, 자, 1년짜리가 2.65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예, 3개월짜리가 2.39로 떨어졌죠. 그래서 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6개월짜리는 조금 반등을 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7%, 6%대에서 지금 많이 떨어져서 약간 범피하게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집중이 침체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안 좋기도 한데 자 일단은 물가는 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예 그래서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예, 일단은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예, 그래서 관세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예, 뭐 크게 자, 일단은 예, 물가는 잡혔습니다. 그래서 물가 올라가는 공포는 조금 예,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경기 상황만 지금 좀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코엔이 지난번에 나와서 미국 경제라든지 뭐 관세라든지 덧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냐? 네, 그래서 관세 문제나 뭐 덧지 관련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냐? 자, 여기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공포가 온다 그랬는데 관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하고 두 번째는 사라졌고요. 세 번째 원인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왜 살아있냐면 트럼프가 잊을만 하면 또 얘기를 해요. 예, 캐나다, 멕시코 관세 25% 이번 주에 올리겠다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유럽에 대한 관세 25% 올리겠다 얘기를 하고 갑자기 놀래킨 게 뭐죠? 중국에 대해서 관세 한 번 더 올리겠다. 이미 10% 올렸거든요. 한 번 더 올려서 20%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죠. 관세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관세 공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 화요일 3월 4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 안심하기가 힘들죠. 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25%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10% 3월 4일 날. 자, 관세 공포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캐나다, 멕시코만 해도 걱정을 안 하겠는데 테슬라는 캐나다 쪽에서 부속을 많이 수입하고요. 그 다음에 포드하고 GM은 멕시코 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신경 안 쓰고 오르긴 했는데. 일단 관세 공포가 아직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뭐 미국만 올리면 상관이 없죠. 미국만 올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물가만 좀 올라가는데 경기가 둔화되면은 상세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수출길도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이 40%가 다국적 기업인데, 그죠? 네, 그래서 자, 중국이 보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10% 정도 관세 올리면 우리도 보복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렇고, 네, 그래서 보복 얘기가 나왔습니다. 외국에서 중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보복이 돼서 관세를 올리면은 미국이 수출이 안 되면 미국도 침체 걱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 관세를 올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걱정이 있겠지만 외국에서 관세를 올려서 미국 수출 기업이 막히면 미국에도 침체 우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걱정이 있죠. 네, 그래서 트럼프는 또 자동차라든지 약이라든지 반도체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25%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관세에 대한 걱정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개 이상의 S&P 500기업의 어닝콜에서 관세 언급만 700번 이상이 나왔어요. 관세가 기업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정가를 못 시켜요. 사람들이 뭐 안 사잖아요. 물가를 올리면. 소비자들한테 정가를 못 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네, 걱정이 되죠, 당연히. 관세를 올리면. 이게 2018년에 처음에 트럼프 일기 때 관세를 올리기 시작할 때도 기업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관세 얘기를 진짜 많이 했고 그때 주가가 좀 떨어졌죠. 많이 흔들렸습니다. 2019년에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관세가 가장 큰 흐름일 거고 2018년처럼 내년 되면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좀 좋아질 수도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얘기만 하면 주식시장이 흔들려요. 예, 관세 얘기하고 관세 얘기하고 관세 얘기하면 흔들립니다. 자, 그래서 1월 달부터 관세 얘기 할 때마다 예,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번에 관세 얘기 안 하니까 관세 4월 달로 유예됐어. 그래서 6,140까지 올렸는데 다시 관세 얘기 나오니까 쭉 떨어졌죠. 예, 관세와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어디죠? 자, 2월 초의 바닥보다도 더 떨어졌죠. 지금 5,950까지 떨어졌죠. 자,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왔습니다. 자, 상당히 많이 관세에 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회사들이 자,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일단은 전 세계 관세 타이밍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문제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3월 4일날 확실하게 또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번 주에 4월 1일날 매기겠다고 했다가 3월 4일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불확실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uncertainty죠. 그래서 자 불확실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이제 뭔가 이렇게 확실해지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가 어떻게 보면 약간 블랙스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고 뭐 이제 관세를 올리면 당연히 달러 가치가 올라가죠. 107.56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잘 떨어지고 있었어요. 106대로 쭉 내려가고 있었는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104가 기준인데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107로 올라가면은 다국적 기업, 특히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가지고 다국적 기업들은 이번 실적 발표할 때 아마존도 마찬가지였죠. 환차손이 생겼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은 외국에서 돈 벌어서 들여와야 되는데 수익이 떨어지죠. 그게 환차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환차손 문제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한테 크게 안 좋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좋을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값이 아직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좀 이번 주에 어제 떨어지긴 했는데 거의 3,000불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달러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금값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헤지펀드 매니저고 여러분들이 헤지펀드 매니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펀드 매니저. 남의 돈을 받아다가 본인이 자, 투자를 하고 있는 본인이 펀드 매니저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지난주에 어떻게 했죠? 대부분의 빅7 주식을 정리를 했습니다. 트림드. 그래서 비중 조절을 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헤지펀드들이 본인이 빅텍을 15% 들고 가고 있으면 10%로 전략적 자산 배분이죠. 비중을 다 줄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비중을 줄인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은, 펀드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건 여전히 6개, 빅텍 중에 6개는 여전히 많이 들고 있고, 테슬라는 예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7개 중에 6개, 테슬라 빼고 나머지 6개는 여전히 포지션은 가장 많이 들고 가고 있는데 이걸 트림드 했죠. 포지션을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얘들이 다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어제는 월급을 받는 리테일들이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 월말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월급날이었죠. 그래서 자, 월급을 받은 사람들이 어제 숏스퀴즈를 내면서 숏커버를 시키게끔 샀는 건지 아니면 헤지펀드들이 지금 들어온 건지 아니면 헤지펀드들은 다음 달에 들어올 건지 아니면 5월 달에 들어올 건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통계가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사람들이 월급 받아서 싸다 그러고 들어왔을 가능성, 그래서 데드캡 바운스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S&P 500에 대한 공매도가 어마어마 2020년 수준, 코로나 터졌을 때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얘기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장 막판에 숏스퀴즈가 나면서 공매도가 많이 껴있다가 주식시장이 막 끌어올려지니까 숏커버가 되면서 쭉 올라간 겁니다. 근데 숏커버가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올라갔지만 얘들이 공매도를 다시 치고 내려오는 거죠.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그래서 침체나 관세 공포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공포 아직 남아있고요. 자, 네 번째 공포. 그래서, 자,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중국, 이제 대외의 국제 정치 문제인데요.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가 종전을 할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유럽 쪽에서 이제 증시가 많이 올랐죠. 올해 들어서 유로스탁스만 뭐 11% 가까이 올랐고요. 유로스탁스 600도 9% 올랐고, 자, 영국도 뭐 조금 올라갔죠. 이제 뭐 독일이 가장 옆에 있죠. 우크라이나 옆에 12.62%는 올라갔고, 프랑스도 9.71%는 올라갔습니다. 총선까지 잘 끝났습니다. 독일은.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유럽은 잘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자, 여기에 대해서 관세 얘기가 나오니까 뭐 트럼프가 25% 관세 매긴다 그러니까 약간 흔들렸는데, 자, 여전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 끝나는 거는 유럽에도 좋고, 네, 당연히 미국에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삐그덕거리는 게 좀 사라지니까. 근데 어제 중요한 게 젤렌스키랑 예, 트럼프랑 앉아가지고 막 싸웠습니다. 자, 그래서 젤렌스키랑 예, 아직은 평화 협정은 멀었다 이런 얘기가 어제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금 예, 어제 예, 종전 협상이 잘 되진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것도 아직 그건 지정학적 위험성을 조금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블룸버그에서 이런 기사가 떴어요. 미중 간의 갈등인데, 자, 관세 10% 올린다 그러면 중국도 10% 올린다 그러는데, It's Xi Jinping's world and Trump is just living in it. 자, 그래서 It's Xi Jinping's world예요. 자, 중국이 전 세계 지도자적 위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이제 아직까지는 미국이 강국이긴 한데, 원래는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지도자적인 이런 전략이 틀려요. 미국은 민주주의적인 지도력이죠. 전 세계 평화와 사랑과 인도적 지원 등등을 통해서 전 세계가 알아서 따라오게끔 이렇게 하는 전략이었는데, 자, 시진핑은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 같은데 돈을 넣은 다음에 식민지 정책을 피고 있죠. 니들 말 안 들으면 돈 뺄 거야. 돈 내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 정치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세계 기구 같은 데서 투표권이 많이 생겼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를 이제 무력적으로 약간 통치를 하고 뭐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빚을 많이 지게 만들면서, 자, 그래서 전 세계 무역 기구를 다 장악을 했죠, 중국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회의감이 들었죠. 아무리 중국이 저렇게 한다 그래도 유럽이라든지 서방이라든지 미국, 일본, 뭐 한국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서방이 똘똘 뭉쳐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왕따시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예, 이게 지금 단합이 잘 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시진핑처럼 트럼프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방법이죠. 예, 약간은, 좀, 비슷한 방법으로 트럼프가 무력을 사용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미 동맹이 있던 나라들도,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죠. 자, 유럽을 빼고 미국이, 자, 러시아하고만 협력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 그 다음에 관세도 올린다 그러죠. 자, 이러면서 미국의 지도력이 조금씩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중국은 오히려 이번이 기회다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예, 갑자기 자, 중국하고 브릭스 국가들이 있죠. 예, 브릭스 아시죠? 예, 브릭스. 자, 지금 중국은 혼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게 러시아하고도 협력하죠. 브라질하고도 한 편이죠. 자, 그다음에 브릭스 인도하고도 뭐 나쁘진 않고, 거기에다가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한 편입니다. 여기 이미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에 러시아 봉쇄마저도 중국이 도와주면서 러시아 봉쇄가 잘 안 됐죠. 인도도 뭐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가 뭐 계속 경제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여기에다가 자, 미국 쪽은 동맹이 분열되고 있는데, 자, 중국 쪽이 발이 계속 넓혀가면서 유럽 쪽에 독일 같은데 꽉 잡고 있죠. 뭐 중국에 독일이 수출을 못하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중국이 유럽 쪽을 경제적으로 올가매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도 뭐죠? 예. 자, 자, 그래서 이거 다 트럼프고 오늘 블룸버그에서 그래서 시진핑의 시대가 왔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중국이 4차 산업혁명도 조금 다시 좀 앞서가고 뭐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과학자금이라든지 연구자금은 오히려 빼고 사람들을 해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중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거를 계속 밀어주는 상황이고, 네, 아무튼 기술혁명, 4차 산업혁명, 정치력, 경제력, 예, 아무튼 어떻게 갈지 굉장히 예, 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공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대만도 중국에 의존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뭐 아무튼 예, 이런 것들, 홍콩도 마찬가지죠.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은 지금 지난주에 엔캐리 청산 위험이 좀 있었어요. 149엔으로 떨어지면서 아마 엔화를 157엔 때 샀던 기업들이 149엔 가면서 청산했을 상황도 오죠. 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자금들이 빅텍을 샀다가 다 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자, 다행히도 엔캐리 청산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 물가라든지 다섯 번째 엔캐리 청산 위험은 좀 사라졌어요. 150엔대로 엔화 가치가 좀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올라가면서. 자, 그래서 엔캐리 청산 위험은 좀 사라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여섯 번째 공포는 아직 남아있는 거죠. 지난번에 국방부 헤그세스 메모가 나오면서 국방부가 향후 5년간 예산을 8% 정도 줄인다 그러죠. 미국에서 정부 예산을 줄인다 그러고 각 주에 대한 지원금을 다 끊어버리려고 지금 예,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면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죠. 정부가 회사가 아니죠. 원래 정부라는 거는 경제학자들이 운영을 해야지 더 잘하죠. 예, 제롬 파월처럼. 예, 그래서 경제학의 박사들, 뭐 아이비리그 박사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학부의 경영학과를 나온 경영 CEO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처럼 운영을 하면 안 되고 정부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들이 공공재 운영을 잘해주고 소비를 할 만큼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을 다 지금 삭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 경기가 더 위축되는 게 있습니다. 자, 빅텍들도 지금 펜타곤 쪽에다가 예,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팔란티오도 예,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들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고 이 공포는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자, 일곱 번째 공포는 워런 버핏이 뭐 스파이라든지 부를 다 갖다 팔았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스파이하고 두 갖다 파는 거는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공포는 안 느끼셔도 됩니다. 근데 워런 버핏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버핏 지수가 지금 과열됐다. 자, GDP에 지금 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significantly overvalued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버핏 지수가 지금 163%인데 GDP 대비 전 세계 미국의 주식 시총이 더 예, 훨씬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버핏 지수를 보면 좀 과열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부나 스파이를 팔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죠.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네, 그래서 자, 뭐 그래도 스파이가 네, S&P 500이 22.2를 넘어가서 약간은 프로스키가 있다고 얘기 드렸죠. 거품은 아니지만 거품 비슷한 거. 자, 2021년에도 많이 그런 거품이 있다가 꺼졌는데 지금 거품이 조금 예, 5년 평균까지 좀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그 정도 내려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 아무튼 공포가 7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공포인 물가라든지 자, 아까 예, 봤던 예, 이런 엔캐리 청산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2개 정도는 사라졌고 워런 버핏 공포라든지 5번째라든지 7번째 이런 예, 워런 버핏 공포 뭐 이런 거는 좀 없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7가지 공포에서 한 4가지 공포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공포 중에 가장 큰 게 약간 침체인데 예, 침체 상황이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주식시장이 완전 바닥보다는 좀 어제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제가 아는 교수님들도 그랜트 확보 실패했죠. 네, 그래서 자, 교수님들이 원래 하는 역할이 펀드 따오는 거죠, 그랜트. 네, 이공대는 펀드 없으면 연구를 못 합니다. 뭐 문과 쪽에도 많이 있는데 법대는 뭐 펀드를 안 따긴 하는데 뭐 저도 그런 부담은 없는데. 자, 아무튼 예, 뭐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랜트 관련해서도 일단은 과학 연구 자금이나 의료 연구 자금 이런 것들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코로나가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을 못 했죠.
자, 아무튼, 네, 트럼프 정부에서 조금 더 이제 잘 해줄 수 있죠. 자, 공포에 휩싸인 시장, 기회가 왔다. 자, 바닥이 오면 기회입니다. 네, 물론 2022년 이거 9월 24일날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요때는 S&P 500이 3,800이었죠. 네, 그때는 정말 기회였습니다. 제 책이 나왔을 때죠. 자, 따라 주식 공부하자. 요 책이 나왔을 때입니다. 아, 9월 24일이면 다시 오는 기회 미국 주식 답이다가 나왔을 때인데, 자,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뭐 S&P 500이 뭐 5,900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 그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다시 한번 기회가 또 이제 올 수도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떨어지면 뭐 줍줍이죠. 우리는 미투리 사냥을 나간다. 자, 기회입니다. 자, 그렇고 그땐 정말 저희가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는 미투리 마을 이장은 힘들 때 치약 사러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제가 힘든 게 아니라 미투리 마을 주민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답답해가지고 주가창 문 닫고 그냥 차 몰고서 타겟 가가지고 치약을 사오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치약 사러 가면 바닥이다 그랬는데 그때 치약 사러 가면서 바닥이었죠. 근데 뭐 올해 들어서는 치약 살 일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렇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공포에 휩싸인 시장, 예. 아직 본론에 안 들어가서 지금 이게 본론인데 무슨 얘기죠? 이게 본론입니다. 자, 공포에 휩싸인 시장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자, 그렇고, 자, 연준의 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소리. 자, 이렇게 침체가 와도 가장 큰 공포가 뭐죠? 네, 침체죠. 자, 침체가 오면은, 예, 가장 큰 공포가 침체인데, 침체가 오면은, 예, 연준이 뭔가를 해주죠. 예, 연준의 기대가 있습니다. 예, 우린 걱정이 없어요. 예, 침체가 오면은 연준이 뭘 해줍니다. 자, 그래서, 네, 자, 근원물가, 예, 근원물가가, 떨어졌죠, 다행히. 이게 올라갔으면 연준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예, 독버틀러님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예, 자, 근원물가가 2.6으로 떨어졌어. 이게 진짜 어제 정말 좋은 소식인 게 2.6%로 떨어진 거예요, 근원이. 이게 물가가 안 떨어지면은, 연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금리를 내리기도 애매하고 올리기도 올려고 애매하죠. 그래서 자 5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30.1%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물가도 떨어지고 침체까지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오면은 5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30%까지 올라왔습니다. 꽤 높죠. 10명 중에 3명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월달은 확실하게 4에서 4.25로 한번 내린다가 57.7%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2월달에까지는 3번까지도 내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자 3.5에서 3.75도 28.10%로 올라갔고요. 3.75에서 4%까지가 34.1%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2번은 확실하게 내리고 요거를 5월에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작년에도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가 있었는데 그때 실업률이 4.3%로 올라가가지고 이거 샵률이 적용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침체다 아니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연준에서 9월달에 당장 50bp를 내리면서 증시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요 기간이 한 달 정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연준이 뭔가 해줄 수 있는 기간이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못 내리더라도 3, 4월에 만약에 급격하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5월 달에 금리를 내려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자 6월 달부터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6월 달 테슬라도 6월 달 모든 주식도 6월 달 그렇고 자 그렇고 금리를 내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해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뭐 올라가겠죠. 그렇고 자 그다음에 자, 연준의 패드 미닛이죠? 네, 그래서, 자, 지금은,
예, 대차 대조표 주식수도 멈춘 상황이죠. 예, 그래서 대차 대조표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왔는데 연준에서 네, 채권을 많이 샀죠. 네, 그러면서 통화를 풀었었는데 이거를 계속 풀고 있었어요. 2022년부터. 자, 이게 풀리면 어떻게 되죠? 예, 시중에 있는 통화가 거꾸로 들어오면서 예, 긴축이 좀 일어나고 있었는데 예, 요거를 멈췄죠. 그러면 양적 완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요거는 결정은 안 됐고요. 예, 요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전 세계 관세 타이밍에 대해서 트럼프가 혼란을 주고 있다 얘기하는 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 네, 트럼프가 갑자기 3월 4일날 말을 바꿔서 한 달 유예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4월달에 가면 또 한 달 유예하겠다, 협박용으로만 계속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자, 그렇죠. 자, 일단은 10년물 채권금리를 계속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 관세를 올려버리면 안 낮아지죠. 그래서 스카페 센터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예, 지금 예, 트럼프도 금리를 낮춰야지 정부 부채를 갚는데 금리를 낮게 잡아야지 부채 부담이 좀 덜해지죠. 자,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관세를 올리면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관세를 안 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뭐 설마 올리겠어? 자, 아무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트럼프가 뭐 이자율을 계속 낮추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요거가 관세하고 같이 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관세하고 같이 갈 수 있으려면 관세를 안 매기면 되는 거죠. 네, 아직 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자, 그래서 10년물 채권금리가 4.20까지 떨어졌죠. 채권금리가 떨어지면은 예, 여러모로 주식시장이라든지 회사들한테 부담이 덜해요.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다든지 자, 아니면은 이제 다른 예, 금리들한테도 영향을 미치죠. 예, 금리가 떨어진 거 사실은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2년물도 기준금리 반영해서 4.98까지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10년물이 예, 지금 3개월짜리 채권금리 4.3하고 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돼서 침체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일단은 요거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떨어진 건 좋아요. 자, 떨어진 거는 일단은 예, 좋게 볼 수도 있고요.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플렉서블하다. 지금 예, 뭐 크레딧 스프레드라든지 주식시장 자체가 심각하게 빠지면은 난 플렉서블할 수 있다. 융통성 있게 대처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죠. 네, 그래서 본인 DJT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은 본인 뭐 트럼프 미디어 쪽 DJT 주식이 지금 반토막이 났죠. 테슬라도 지금 반토막 가까이 났죠. 고점 대비해 가지고. 네,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이 오면은 예, 당연히 트럼프도 관세 얘기를 접지 않을까. 자, 이렇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자, 또 얘기 드리는 게 지금 뭐 불마켓이 오면은 3년 정도는 가죠. 자,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 20% 이상 올랐으니까 자, 올해까지는 뭐 그래도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레이사이클 익스펜션으로 10% 정도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GDP가 올해 2.1%까지는 예, 유지가 된다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물가가 급격하게 2% 밑으로 떨어지면 예, 실질 GDP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2.1%가 낮은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피어 앤 그리드가 20으로 내려온 건 저희한테 좋죠. 네, 그래서 자, 익스트림 피어, 예, 극강의 공포로 내려와서 2022년에 2하고 3까지 내려온 거 저희가 본 적이 있어요. 자, 그 정도로 뭐 내려갈 수도 있지만 뭐 저희야 어차피 자, 현금 준비해 놓고 예, 사냥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식시장 폭 자체가 좀 좁아지고 있긴 하지만은 자, 예, 12월 1월 초만큼은 또 아닌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다우가 잘 버티고 있다는 게 또 희망적이죠. 그래서 나스닥은 뭐 빅텍 위주로 좀 떨어졌지만은 나머지 주식들이 뭐 그렇게 많이 자, 밀리진 않았고 트럼프 당선 이전으로만 돌아온 예,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스 지수도 어제 20 이상 넘어가서 너무 긴장을 많이 했는데 20 밑으로 떨어져서 다행히 끝났습니다. 19.63으로.
다시 올라갈 우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20 미칩니다. 다행히. 자, 풋콜옵션 레이시오 올 만큼 올라왔죠. 그래서 풋옵션이 많이 증가해서 공매도처럼 풋옵션을 많이 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요것도 많이 뭐 최근 지표로 보면 작년 7월하고 9월 정도는 아니지만, 자, 그 정도만큼은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온 만큼 올라온 게 아닌가. 자, 그래서 뭐 조금 더 0.90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이제 올라가다 내려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자, 그래서 동일 가중 비중으로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5% 정도 빠졌는데, 자, 5% 정도 조정받으면은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풀백이. 물론 지난번 1월만큼 빠져야지 이게 승에 차냐. 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스파이가 반등을 했는데요. 자, 어제 반등을 했죠. 어느 정도 바닥 근처까지 내려갔다 반등을 했는데, 최근에는 RSI가 30m로 내려간 적은 없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했는데, 요게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살짝 올라왔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594.18인데, 5일 이동평균선이 594.06인데, 어제 594.18까지 올라왔어요.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끝난 게.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V자 반등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죠. 네, 근데 이제 다음 주 월화에 이제 관세 얘기 나오고 뭐 등등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과매도까지 끌어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 S&P 500이 실적을 또 안 낸 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EPS 주당 순이익 76%가 예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5년 평균 77%, 10년 평균 75% 정도는 됩니다. 실적을 또 뭐 그렇게 많이 못 내는 건 아니고 가이던스만 조금 안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4월 달에 뭐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S&P 500의 목표 주가들도 있죠. 기관들도 아직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지 않은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골드만삭스 6,500에다 뭐 7,200, 에버코어도 7,200 보고 있죠. 전반적으로 지금보다는 뭐 한 10% 정도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6월 이후에 좋아지지 않을까. 자, 스파이 같은 경우 S&P 500 방금 얘기 드렸죠. 네, 그래서 5일 동평선 위로 떴는데, 약간 올해는 1, 2월 달에 다우가 3% 정도 올라간 거 보니까 그냥 다우 위주로 2021년에 그랬어요. 나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보다는 약간 다우 주식 위주로 2021년에 뭐 다우의 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우 ETF만 쫓아간다 그래서 다우의 개, 다우의 강아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제가 다 DIA 보시면 438로 올라갔죠. 이게 5일 이동 평균선인 지금 보시면은 436.29입니다. 그래서 436.29 위로 올라왔어요. 438로. 그래서 다우가 강하게 어느 정도 바닥 밑에서 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가치 방어주들이 조금, 그동안 7개 위주로 올라갔다면 나머지 593개 종목이 조금 빛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올해는 그나마 10% 정도 올릴 수 있는 게 다우한테 한 2개월 동안 흐름이 5월까지도 계속 갈 수도 있겠다. 방어주 위주로. 그냥 6월달 정도부터는 조금 성장주들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도 다우의 희망을 좀 걸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네, 그래서 QQQ는 올라오긴 했는데 반등은 했는데 5일 동평선을 못 깼어요. 511불에 있는데. 그래서 아직은 약간 데드캣 바운스 한 2점 몇 프로 떨어졌다가 어제 올라온 게 1.5%밖에 못 올라왔죠. 그래서 QQQ 쪽이 아직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러셀 2000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보면은 잘 나눠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죠? 스파이. 저희는 스파이. 자, 지금은 적립식으로 스파이를 사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죠. 뭐 기술주들이 그렇다고 물러나는 건 아닙니다. 자, 2015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기술주들도 어느 정도 빠지면 또 반등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자본 투자죠. KPX 투자가 어마어마합니다. 2380억 달러나 되는 이런 상황이고, 이번에 메타는 650억에서 200억으로 이제 2000억으로 늘린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자본 투자를 한 만큼 수익이 나오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자 올해 이제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죠. 네, 그렇고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양자컴도 칩을 개발했고, 네, 구글도 양자컴도 칩을 개발했고, 자 애플도 이번 주에 인공지능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애플이 뭐 중국에서도 아이폰에 인공지능을 탑재한다 이런 발표를 했고, 자 구글은 딥식보다 더 낫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뭐 팔란티어도 매출을 잘 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 미국이 중국보다도 인공지능에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딥식이 나왔죠. 네, 그래서 딥식과 중국과 자 미국이 계속 경쟁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결국엔 인공지능이 계속 투자가 되고 발전을 하는 시기다. 그래서 그록3도 나왔죠. 네, 그렇고 ASML도 장비가 지금 많이 팔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중국 규제 얘기가 좀 나와서 흔들리긴 했지만, 그 다음에 오픈 AI가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속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오픈 AI 유저만 4억 명이 넘어가고 있다 이런 발표가 나왔고요. 이번에 오픈 AI는 GPT 4.5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챗GPT 4가 나오고 4.5가 나오고 5원 모델이 나왔다가 GPT 4.5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픈 AI는 딥 리서치라고 인공지능 비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매달 200불씩 낼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이죠. 버블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구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BO2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경쟁이 치열해져서 일단 주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자 인공지능 매년 28.46%씩 증가한다 그랬고요. 2030년까지 8,267억 달러 시정으로 늘어난다고 얘기 드렸죠. 자 TSMC 실적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얘기가 나오고 수입에 대한 관세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TSMC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아리조나 공장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죠. 이번 주에 젠슨 왕이 얘기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100배나 더 챗GPT 2023년 1월에 처음 나왔을 때보다 100배나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100배가 더 많이 필요하면 매출 계속 증가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 매출이 연매출이 엔비디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연매출이 29억 달러밖에 안 됐던 엔비디아의 매출이 2022년에 106억 달러로 늘어났고요. 2024년에 작년에 475억 달러로 늘어났고요. 2025년에 1151억 달러로 피스칼 회계년도입니다.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죠. 이렇게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 아시죠? 자 기술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비용은 절감이 되고 있는 자 이런 시대에 저희가 있습니다. 자 뭐 엔비디아 GB 200 매출이 9빌리언 이상 했는데 11빌리언 110억 달러까지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분기 매출 블랙에 잘 팔리고 있고요. 블랙에를 탑재한 게 GB 200입니다. 한 100개 정도 이상 자 CPU랑 같이 합쳐서 만든 게 요게 GB 200이에요. 블랙에는 하나의 칩이고요. 이거를 이것저것 쌓아서 만든 게 이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죠. 네, 요거 SMCI하고 델하고 휴렛패커드가 만듭니다. 자, 이런 거 얘기 드렸고요. 델도 실적이 나왔죠. 네,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XAI 자 50억 달러 수주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번에 실적 나오면서 주가는 좀 떨어졌지만 인공지능 전망이 너무 강하다. 자, 인공지능이 지금 가장 큰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이쪽에 많이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 사업 분야로 퍼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0억 달러가 밀려 있다 그러죠. 그냥 계속해서 지금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HP도 만들고 있고 SMCI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SMCI는 결국 이제 10K 보고서 SEC에 드디어 보고해서 회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결이 됐습니다. 이제 금요일까지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 지금 주가 굉장히 좋아졌죠. 자, 뭐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올라가 주길 바라고요. 자,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가 이번 주에
AI 앱까지 지금 이제 내놓겠다. 자, 이런 발표까지 했고요. 지금 펀딩도 35억 달러나 받은 상황이고, 자, 메타만 유일하게 안 떨어졌죠. 그래서 자, 메타는 지금 증강현실도 발전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에리아 제너레이션 2 리서치 안경 나왔죠. 자, 요런 안경 나오고 있습니다. 399불짜리.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잘하고 있죠. FSD 곧 14 나올 것 같죠. 그 다음에 테슬라도 6월달이면은 공유 택시를 시작한다 그러죠.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 그런 택시를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봇 시장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보츠라는 기업에 적정주가 32불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MMF 마켓 현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현금 많죠. 저도 현금 많고. MMF 마켓에 돈들이 빠지면 들어올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제 월급 들어왔죠? 자, M2 통화량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2월달 월급 들어오니까 미국인들의 어제 개인 소득이 0.9%가 증가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습니다. 미국인들 돈이 많아요. 중산층 밑에 이제 자, 어제 실업률 보면 흑인들이나 히스패닉들의 실업률은 많이 올라가서 유효 수요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인들은 물가가 올라가든 말든 중산층 위에서 부자들은 또 되게 많아요. 자, 월급이 올라가면 통화량이 늘어나죠. 투자할 돈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죠. 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실적 발표가 있고요. 이제 경기 상황을 보려면 타겟 베스트바이가 중요하죠. 기술주들은 크라우드 스트라이커하고 자, 반도체 브로드컴하고 마블 테크놀로지, 리게티 실적 발표가 있고요. 경기는 코스코나 자, 이거까지 BJ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한데요. 뭐 여전히 월요일은 요즘은 월요일마다 흔드는데 1월 13일부터 해서 지금 이상하게 월요일마다 지금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1월 13일에 크게 흔들렸고, 그 다음에 챗GPT 나왔을 때, 자, 빅스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챗GPT 나왔을 때 흔들린 것도 월요일이었고, 관세로 흔들린 것도 월요일이었고, 월요일 공포가 좀 있는데, 자, 월요일 날은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만 어떻게 좀 자, 일단은, 봅시다. 그래서 이번 주가 사실 굉장히, 7가지 공포 중에 가장 큰 공포가 침체 공포잖아요. 실적 기간이 사실은 거의 끝났다고 봐요. 자, 이런 것들이 남아있긴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는 경기를 봅니다. 실적보다는 빅텍들도 실적이 끝나서 뭐가 호재가 안 나오죠. 자, 이런 상황이 무슨 이렇게 컨퍼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거시경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기간은 지났고요. 엔비디아 실적까지 끝났고,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서 대리 실적 발표 나오면서 크게 끌어올려 주지 못했고, 자, 이제는 이 흐름대로 가는 거죠. 지금의 흐름대로. 금요일 날은 잠깐 월급이 들어와서 올라갔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일단은 월요일날 ISM에서 제조업 지수가 나와요. S&P보다는 ISM의 제조업 지수가 더 알아줍니다. 주가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ISM 제조업은 지난번에 잘 나왔는데, 요게 만약에 안 나오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위험 요소 중에 하나고, 화요일날은 졸스에서 구인이 나와요. 구인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조금 위험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ADP 사고용이 나오는데 고용이 안 나오면 또 위험하고요. ISM 서비스 지수가 나오는데 이번에 서비스 지수가 떨어진 게 보였죠. 그래서 원래 서비스는 항상 잘 나오는데 이번에 떨어지면서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수요일날도 위험이 있고요. 목요일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늘어났다 그러면 조금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이죠. 자, 실업률이나 비농업부문 고용이 나오는데, 실업률이 지난번에 떨어져서 좋았는데 이번에 4.1이 아니라 4.23 뭐 이렇게 찍혀주면은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7일날 파월이 연설을 하죠.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해줄까? 그래서 3, 4, 5, 6, 7 다 위험한데, 파월이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잘 잡히고 있어서 금리를 내려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서 반등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등을 주고 물가가 CPI까지 떨어지고 PPI도 떨어지고, 네, 자, 이러면은 일단 3월 4일날 적어도 나오잖아요. 예, 관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네, 위험 요소가 3, 4, 5, 6 다 있습니다. 7일까지. 다음 주는 지뢰밭이에요. 3, 4, 5, 6, 7 다 지뢰밭이고, 이것만 잘 통과하면 파월이 금리 내리겠다! 이러면서 12일날 물가 떨어지고 PPI 떨어지고 그러면서 3월 중순부터 쭉 올라가는 거죠. 네. 엔비디아 퀀텀 데이 나오고 젠슨항 예, 연설 18일날 하고 자 이러면서 쭉 올라가는 거죠. 예, 쭉.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반반 전략이죠. 예, 그래서 안전자산 잘 들고 있다가 다음 주에 사냥 잘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월 2, 3, 4주 정도에서 좀 네, 요 정도에서 이제 공포들이 많이 사라지겠죠. 자, 여기서 올라갈 때 열매 좀 따놓고, 이제 4월달 가면 또, 예, 줍줍하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사랑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 자,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오늘, 제가 학교 가는 날인데, 제가 학교를 가야 돼요. 지금 학교에서 지금 누굴 만나야 되기 때문에,